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국의 역사적 사건 3주차 수업이죠. 자, 벌써 3주차네요,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고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영상에는 그 삼국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이 삼국시대의 첫 번째 동영상의 7분 정도 되는 지점에서 선생님이 삼국유사라는 책과 삼국사기라는 책이 같은 사람이 썼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조금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썼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같은 사람이 쓴 것이 네, 아닙니다. 네, 이렇게 고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들에 대해서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차 시와 2차 시에 배울 내용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살펴보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되는 과정, 다시 통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 이후에 있었던 통일 신라라는 나라와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두 나라가 있던 시대를 우리는 남쪽 나라, 북쪽 나라,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시대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국 시대 이후에 있었던 후삼국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꽤 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삼국의 통일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시면 삼국시대 초반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발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백제는 약 4세기쯤에 발전을 시작을 했고요. 고구려는 4에서 5세기쯤에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신라는 조금 늦게 6에서 7세기쯤에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4세기에는 백제가 이렇게 땅이 커졌는데요. 5세기쯤에는 고구려가 이렇게 커지면서 백제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자, 신라는요. 원래 작았지만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신라가 작아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신라가 크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있던 이 위에 있는 땅까지 전부 다 신라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기 옆에 보시면 일본도 있었고요. 이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네, 중국도 있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는 중국의 당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지도에 조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 뭐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은 굉장히 땅이 컸던 큰 나라입니다.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요. 당나라가 나타나서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를 돕느냐에 따라서 이 세 나라의 힘의 균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하죠. 신라가 제일 약하니까 당나라가 신라를 돕게 되면 고구려와 백제가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리고 당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고구려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리고 당과 백제가 힘을 합치면 당연히 고구려와 신라가 위험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렸네요. 고구려죠. 자, 같이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나라가 오케이, 좋아, 같이 공격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와 적극적으로 외교를 했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만약에 백제가 신라와 싸우게 되면
군대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이렇게 백제의 군대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쪽은요? 군대가 많이 없겠죠. 그때 당나라가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제가 위험해지겠죠. 고구려는 어떻습니까? 신라와 싸우기 위해서 여기에 군대를 많이 두게 되면 이쪽 뒤쪽에 군대가 많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나라가 이렇게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쳐서 굉장히 신라가 국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당과 연합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네,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멸망 과정을 조금씩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신라와 당나라는 고구려보다 약한 백제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강한 나라보다는 약한 나라를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 황산벌이라는 곳에서 싸움을 했거든요. 자, 황산벌이 어딘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황산벌은 여기에 황산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네요. 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지역이죠. 예, 나중에 여러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때 백제의 군대는 5천 명이었고요. 신라의 군대는 약 5만 명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때 지난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던 김유신과 화랑관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기억이 나죠? 그 싸움이 바로 황산벌 싸움이었습니다. 네, 김유신과 관창이 같이 참가를 했던 싸움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 백제는 666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백제의 왕과 왕족들, 왕의 가족이죠. 들은 네, 당나라에 가게 돼서 거기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자, 이때 백제의 마지막 왕 이름은 의자왕이었는데요. 자, 이름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아닙니다. 그냥 왕 이름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당나라로 가게 되죠. 네, 슬픕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고구려와 이제 싸워야겠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구려는 굉장히 강한 나라고요. 전쟁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예요. 무슨 뜻이에요? 전쟁을 진짜 많이 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가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 고구려가 너무 강하니까 얘를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전쟁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때는요, 특히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고구려에 있었는데요. 이 연개소문은요, 왕은 아닙니다. 군인이었어요. 장군. 그런데 왕보다도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동안 고구려는 아무도 공격할 수 없다. 그래서 연개소문 덕분에 고구려는 수많은 싸움에도 잘 버텨나갔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 밑에 아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연개소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4분 안에서 싸웠다.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아까 연개소문은 군인이고 장군이라고 했죠. 자, 이 장군의 이름을 대망리지라고 하는데요. 자, 이 대망리지가 되기 위해서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네, 아버지 자리는 내 거야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자, 적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국력, 나라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때를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라의 문무왕과 당나라는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맙니다. 자, 여기 평양성이 바로 고구려의 수도입니다. 네. 자, 그래서 668년에 고구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바로 삼국이 통일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전에 결국 우리는 어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나라가 위험할 때는 모두 힘을 합쳐야겠죠? 그런 역사적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을 했지만 백제와 고구려의 왕족들 그리고 유민, 자, 유민은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족과 유민들은 백제와 고구려를 다시 만들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백제에서 일어난 운동은 당연히 백제 부흥 운동이 되는 거고요. 고구려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은 고구려 부흥 운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부흥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당나라는요. 자, 아까 어느 나라가 멸망했죠? 백제도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고구려도 멸망을 했죠. 남아있는 건 신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이번 기회에 신라랑 싸워서 신라를 없애고 이 한반도 전체를 당나라의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였어요. 자, 그럼 신라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맞서서 싸워야겠죠.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의 결과는 신라가 이기게 되고 당나라가 한반도 지역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보내고요. 고구려는 668년에 마지막 멸망했지만 결국 이 당나라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게 통일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삼국 통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가 옛날에 제일 처음 배웠던 나라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거기에 있던 민족들이 다양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죠. 동해, 옥저, 진한, 만한, 변한, 고구려, 사로국, 구야국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이 많던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통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국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당연히 장점이겠죠? 자, 그럼 반대로 단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당나라의 힘을 빌렸다라는 점이에요. 결국 한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힘을 빌려서 통일했다는 점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신라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분명히 여기 위에는 옛날에 고구려였는데 이 땅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고구려의 땅을 찾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통일은 아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아쉽죠. 자, 그래서 삼국 통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겠죠? 선생님, 그러면 고구려 땅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런 궁금점이 생길 수 있는데, 자, 그것은 우리가 고구려 멸망 이후의 세계, 즉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발해는 어떤 나라냐고 하냐면 그 고구려 멸망 후에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만든 나라이고요. 고구려 유민, 즉 고구려 멸망 후에 남아있던 사람들. 자, 그리고 말갈족. 자, 말갈족은 한민족이 아닙니다. 말갈족은 한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갈족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여기 만주 쪽에 보면 동모산이라는 이 산이 있는데요. 여기서 698년에 발해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발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삼국유사라는 책, 여기는 이제 한국 역사서거든요. 한국 쪽의 역사서의 삼국유사에도 발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역사책을 보면 구당서와 신당서라는 책에서 발해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쪽에도 자료가 있는데요. 속일본기라고 하는 역사책에 발해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조금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들,
그리고 말갈민족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이랑 같이 만든 나라예요. 그런데 말갈민족은 한민족이 아닌데 그러면 한국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 누가 냈죠? 네, 제가 냈네요. 자, 그런데 그 답은요. 선생님은 한민족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고 답을 해주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고구려인과 말갈인들이 같이 만들었지만은 고구려인이 지배층이었어요. 즉 나라를 대표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인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한민족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보시면은 이제 외국 활동에서 우리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외교 문서에서 우리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일본기라는 이 일본 역사책에서는 발해를 소개할 때 발해는 옛날 고구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해는 한민족의 역사로 보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있죠. 발해의 건축 방법과 또 유물들이 고구려의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집을 이렇게 보시면 집 보면 이렇게 지붕 위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죠. 여기를 이제 기와라고 하는데요. 이 기와의 무늬를 보시면은 고구려의 기와와 발해의 기와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구려의 방식이 그대로 발해로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발해는 한민족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발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자, 첫 번째 특징은 연호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연호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연호는요. 왕이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는 특별한 이름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연호로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이 있죠. 일본에는 2021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레이와 지금 레이와 몇 년인가요? 3년인가요? 4년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레이와라는 그 연호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호라는 것은 왕이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는 특별한 이름을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내가 주변 국가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립적이고 강한 나라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발해의 왕권이 굉장히 강했고 독립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영토인데요. 자, 영토가 땅이죠. 한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평양성 약간 위쪽부터 시작을 해서 만주 중국의 지금의 중국의 만주 지역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그 블라디보스토크 이쪽 지역까지 여기를 연해주라고 하는데요. 연해주와 만주와 한반도 북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발해의 전성기였고요. 전성기는 9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불렀는데요. 해는 바다예요. 자, 동은요 동쪽, 성은요 번성하다, 성장하다, 국은요 국가, 나라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 동쪽에 있는 굉장히 성장한 국가, 나라다. 이런 별명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만든 나라니까 통일신라와 사이가 안 좋았나요? 나빴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봅시다. 자, 대답은요. 사이가 나쁜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통일신라와 발해의 관계는 그때그때 다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발해가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과 다양하게 교류, 친하게 지냈는데요. 어떻게 친하게 지냈느냐면 길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본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일본도라는 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란과 친해지기 위해서 거란도라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주도, 뭐 압록도 등을 통해서 당나라와도 네, 교류를 했죠. 자, 그런데 신라도라는 길도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신라와 이 길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라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네, 항상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고요. 역사책을 보니까 좋았던 적도 있었고요. 네, 나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발해는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자, 발해는요, 10세기부터 점점 그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귀족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귀족들 밑에도 사실은 작은 군대들이 있겠죠. 그런데 왕의 힘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군대를 왕이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귀족들의 힘이 강하게 되면은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약해지고 귀족의 군대가 점점 강해지겠죠. 그러면 나라의 힘이 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라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목민족, 즉 말을 잘 타는 민족인 거죠. 유목민족인 거란족이라는 민족의 공격을 받고 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와 발해의 멸망을 보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 또 하는 말이긴 한데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서로 싸우지 말고 네,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 사실은요, 뭐 다양한 역사를 볼 때 옛날에 있었던 나라들이나 요즘 나라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는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일신라인데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하고 이제 하나의 나라를 만든 신라. 그 신라를 우리는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자, 통일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200년 동안 더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토, 땅을 크게 만들고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통일을 한 다음에 200년 동안 신라는 계속해서 발전을 했다고 해요. 자, 어떻게 이제 발전을 했느냐면은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었습니다. 자, 지금 한국도요. 뭐 경상도, 경기도, 뭐 전라도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누죠. 그래서 통일신라도 지역을 9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작은 중심지라고 하는 의미의 소경을 설치를 했어요. 자, 소경의 의미는 작은 중심지, 즉 작은 서울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소경을 찾아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있죠? 네. 여기가 이제 소경입니다. 이렇게 소경을 설치를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와도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했는데요. 자, 여기가 산둥반도. 예, 그리고 산둥반도와 중국의 이 동쪽 지역에 신라방이라고 하는 신라인들이 살 수 있는 작은 뭐 마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주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주지를 만들어서 신라와 당과 교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세기부터 점점 통일신라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 심하게 왕위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골이라는 귀족이 있었고 성골이라는 귀족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왕권이 약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라 시대 때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그 신분 질서인
골품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골품제가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네요. 자, 골품제는요, 이렇게 사람들의 그 신분을 나눈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자, 진골과 성골은 굉장히 높은 귀족입니다. 그래서 진골과 성골만 왕이 될 수 있는 귀족이에요. 그리고 5두품, 6두품은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4두품까지도 높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두품, 5두품, 6두품 또는 5두품, 6두품을 이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1, 2, 3두품은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 평민, 이렇게 신라는 신분을 나누었는데요. 이 신분제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네, 왜요? 서로 싸우니까. 네. 자, 그리고 귀족들의 사치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돈을 엄청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나라의 돈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스트레스는 돈으로 풀자. 자, 나라의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세금 내! 해서 강제로 세금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화가 나서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못 참아.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하겠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들을 호족이라고 하는데요. 호족은 지방 출신의 돈도 많고 힘도 강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호족 중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호족이 바로 견훤이라는 사람과 궁예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궁예는 나중에 후백제라는 나라를 만들고, 죄송해요. 견훤이죠.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견훤은 후백제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궁예는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후고구려가 이렇게 생겼고 후백제가 이렇게 생기면서 신라의 땅이 굉장히 빨리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축소가 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의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자, 다음 차시에는 그 남북국 시대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후삼국이 어떻게 통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통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